31번. 자동차에 대한 강제 집행. 부동산 말고 이런 동산 관련한 강제 집행. 이런 게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되게 보기만 해도 헷갈리지 않나요? 영업상의 필요, 상당한 이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아니, 뺏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타게 하지? 그렇지만 할 수 있답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초한 인도 집행은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인도 집행은 개시 결정이 채무자한테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강제 개시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조금 더 플렉서블한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동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 경매 절차에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 법원 사무관 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강제 경매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취하됐어요. 혹은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지를 해야 되죠. 집행관이 이 통지를 받은 경우 수취, 원래 받아가기로 했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자동차 집행에 그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취소되었다라는 걸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자동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사실 또는 강제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하지만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초에 이미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자동차 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직권 아니죠. 왜냐하면 집행관이 저기를 받았잖아요. 집행관이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이제 이거를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자동차 집행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직권이 아니라 뭐로? 집행관의 신청으로. 집행관이 아는 거니까 집행관이 신청을 해줘야죠. 법원에다가. 자, 즉시항고. 제가 싫어하는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 종료 후에 재판으로서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12조 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몰라요. 뭐죠 이거? 저기 찾아봐야 되는데. 몰라.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 권한을 재판하지 아니하고 해당하지 아니하고 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한 15조 3항 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여기도 저기 조문 안 써주네요. 집행 정지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 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 집행 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 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정지 서류가 제출됐어요. 근데 정지하지 않고 집행 처분을 했어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나 즉시항고를 안 했어요. 강제 집행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법률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집행 정지 서류. 뭐 만약에 채무가 애초에 없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집행 정지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정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완결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에게 주식 양도 명령이 송달되기 전 제기한 주식 양도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아직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여야 한다. 이거 아니죠. 명령 같은 경우에는 송달되기 이전에도 내가 알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그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이 사람이 알았어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모르는 채로 나는 저기 알림 받은 적도 없는데 한 채로 이게 기간이 다 경과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일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기간에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의신청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요. 근데 즉시항고는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니까 이의는 제한 없고 즉시항고는 일주일 그리고 항고 이유서 10일 이렇게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관의 현황 조사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해도 매각허가 결정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는 될 수 없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춰서 이제 현황 조사 때 임차인으로 조사되고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제 이거를 권리를 증명해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거랑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임차인이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권리 신청을 한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두 개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대충대충 보다가 나 익숙한 단어들 뭐 이러다가 이제 틀렸다 맞았다 체크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대법원 예규에 의한 경매 절차 진행 사실이 주택 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 임차인에게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 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 요구를 하여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복 사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얘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편의상 알려주는 거다. 소액 임차권자거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 요구를 하여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권리 신고도 심지어 전에 그러면 저 여기 권리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전에 법원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결혼 전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빌라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그냥 빌라가 통째로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경매에 이제 물건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그거를 저희 집 주소, 집원 주소를 찾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저한테 경매 진행 중이다 뭐다 이런 것도 온 게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결혼 날짜는 잡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하루빨리 이사 나가야겠다 이러고서 혼비백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세는 조금 무서운 그때 제가 만약에 권리 신고를 뭐 안내를 받지도 못해서 권리 신고를 할 수도 없었겠지만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제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라는 거죠.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일에 정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고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매각 때문에 납부 전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났어요. 그래갖고 대금 지급 기일이 정해진 거예요. 자, 임차인이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했어요. 그러면은 이 저당권은 없어지잖아요.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인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임차인이 변제를 해가지고 소멸을 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 임차권의 존재로 인해서 담보가치 손상을 받을 선순위 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아, 임차 이거 경매 선순위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공부 시험 끝나고 나면 경매 관련 수업을 좀 들어볼까 해요.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공부 시작하진 않을 테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절차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 절차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담보 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여러 명 있고 이들이 모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경우 각 임차인별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되 상호 간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열관계를 정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평등 배당을 받는다. 자, 대항력이랑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얘네들은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배당 절차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랑 유사한 지위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들이 모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경우 각 임차인별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되 우선 다 인정하되 얘네들 상호 간에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열관계를 정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 선순위 가압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데 얘네 둘이 뭘 받는다? 평등 배당을 받는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무조건 이사하는 순간 받아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정한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뻗을 권리를 가지진 못한다. 자,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증금을 이때서야 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면 확정일자를 갖춘 때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건 아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얘가 임차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가진 걸로 돼가지고 나머지 보증금도 어쨌든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액에 대해서 우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3채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라는 건 어쨌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 원인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원인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원인 채권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수표 얘네는 좀 간단하게 하면 외상이잖아요. 외상? 근데 원인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갖고 오면 내가 이거 돈 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 채권에 대한 근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기 전 제3채무자가 얘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원인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원인 채권을 압류했을 뿐이지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왜? 원인 채권은 압류됐지만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어음수표는 여기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제하면 나 변제 다 했어 라고 대항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달된 뒤에 지급을 했더라도 그래서 원인 채권이 소멸했어 라는 것을 압류 채권자에게도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원인 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기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 채권자나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물품대금 채권이 이게 원인 채권이에요. 근데 여기나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용장이 발행이 됐어요. 약간 어음 같은 거죠? 사실 잘 몰라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그 가압류가 있은 다음에 신용장 저기가 대금이 지급이 이루어졌어요. 수입업자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이거를 내가 돈을 냈잖아. 변제를 했어요. 물품 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원인 채권이 소멸했잖아 라는 것을 얘네한테 이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어음이냐 수표냐 신용장이냐. 자,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양도담보가 있어요. 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어요. 그리고 추심권을 행사해요.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이거 갚아야 되자는 거잖아요. 그 추심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근데 얘 화재보험 청구권이 있는 거 맞는데 얘 설정자한테 나 다른 채권 있거든? 그걸로 우리 퉁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일성이 없죠. 두 개가 상계할래도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있었던 경우는 물론 상계적상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 채권만이 변제기에 지났거나
또는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 채권이 먼저 또는 압류된 채권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할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 채권이 장래 발생할 채권으로서 압류의 효력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민법에도 나오고 민집에도 나오고 뭐 어디도 나오고 맨날 나오죠. 상계,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이미 원인이 확립이 되어 있다면, 원인이 발생되어 있다면 발생하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죠. 자, 은행 등 금융기관은 통상대출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그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압류가 있어도 대출금 등 채권으로 피압류 채권인 예금 등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특약에 따라 대출금 등 채권과 피압류 채권인 예금 채권이 곧바로 상기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은행 등은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대출금 등 채권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제가 변제 자력이 있나? 라는 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당장 갚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압류가 있어도 대출금 등 채권으로 피압류 채권인 예금 등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대출금 등의 채권, 대출채권, 피압류 채권인 예금과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하고 있어요. 판례는 이런 기한의 이익 상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법원이 이걸 오케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한 특약에 따라 대출금 등 채권과 피압류 채권인 예금 채권이 곧바로 상계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은행 등은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금이 있다면 그게 만약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채권이랑 은행은 바로바로 상계 처리해버릴 수 있다. 돈 갚자.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문제 35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금 채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길기도 하네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임금 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 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파견 근로자는 결국에는 용역이죠, 용역. 자,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요. 그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파견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해달라는 임금 채권을 가지는 거죠. 파견 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해 임금 채권에 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파견 근로자도 당연히 임금 채권을 임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파견 근로자도 인간이다. 뭐 이런 거.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그 담보권에 대해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 보다 얘네가 우선한다는 소리죠. 다만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에 관한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거죠. 이런 당해세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순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 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 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배당 요구 이전에 근로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데 근로관계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 당시부터 소급하여 쭉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지급 사유. 3개월. 근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을 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퇴직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최종 3년간 발생한 퇴직금도 이와 같이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퇴직을 했어야 퇴직금을 줄 거 아니야. 그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 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공시 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니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결론은 이 뒤에 거죠? 인정돼요? 안 돼요. 자, 임금을 내가 체불을 했어요. 그러면은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추후에 생기는 그 지연손해금 이거는 나중에 일반 채권자랑 같이 나중에 배당된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거. 근로복진공단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대지급금을 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에서 배당받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채권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을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볼 수는 없다. 자, 근로복지공단이 돈 못 받은 이제 임금 근로자한테 사용자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가지는 우선 채권은 얘한테로, 우선 변제권은 얘한테로 갈 거 아니에요? 우선에서 채권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대지기금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임금 근로자가 있다. 근데 얘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도 우선순위를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도 우선순위, 얘도 우선순위라 얘네들이 같은 순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얘는 공익적인 이유로 인해서 임금 근로자한테 대지급을 한 거니까 너는 내 뒤에 받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